안녕하세요. 뉴 공감 세상의 박마루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정말 사회에서 보면 야, 이분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하셨다, 대단한 일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에너지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강지연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목소리 좋으시네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흥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요즘에 너무 많이 바쁘시잖아요. 아, 뭐 예. 그렇죠, 뭐. 예. 예. 아니 근데 보통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일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후자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네, 근데 뭐 사람마다 네. 다 다르긴 한데요. 네. 저희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죽을 때까지 네. 열심히 일을 하다 죽자. 열심히 하자. 그렇게 이제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그냥 이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소일을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낭비가 아닐까. 네. 할 수 있는 일까지는 뭐든지 해서 하자, 이런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거 솔직히 다 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뭐 이사장, 총재, 푸르메 재단. 푸르메 재단, 네, 이사장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뭐 건강관계단체 활동도 해요. 노르고 통곡물 자연식운동본부 또 상임 대표. 그것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노르데이 워킹 또 단체가 있어요. 네. 거기 또 총재도 하고 있고. 네. 또 자살예방협회 이사장 요전에 해달라고 해서 네. 그것도 그러셨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또 무슨 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네. 돕는 그런 네. 또 희망봉사단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거기 또 회장 맡으라고 해서 또 했지. 지금 뭐 청소년들 적성찾기 운동에 관한 단체들 그것도 하고 또 계시죠. 총재고 하여튼 제가 잘 다 모르겠습니다. 벌써 제가 이렇게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계속 나열해도, 야, 그만큼 정말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정말 많은 사회에 에너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체중이 예. 팍 줄었다며요. 제가 이런 예. 표현을 써서 좀 외람되지만, 예. 비결이 뭡니까? 13kg 빼졌습니다. 와,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뒤늦게 알게 돼서 실천해 보았더니 네.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13kg가 빠지더라고요. 와, 근데 더 놀란 일이 있습니다. 네. 그 이하로는요, 네. 더 이상 안 빠져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체중을 줄였습니까? 우선 이제 빠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안 빠진 것이 전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조물주께서 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 돼가지고 네. 이만한 몸뚱아리를 유지하는 데는 이만한 체중이 필요하다. 네. 그거 더 이상 안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벌써 5년 지나서 6년째입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뺐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네. 한마디로 해서 통곡물 밥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 예. 네. 그 통곡물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분도 계실 텐데 네. 통째로 먹는 곡물이라는 뜻입니다. 통째로 먹는 곡물. 곡물이라고 네. 하면 쌀, 보리, 밀, 뭐 수수, 율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곡물을 통째로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칠고 예. 좀 씹을 때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먹는다는 얘기 뭐냐면 도정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도정을 안 한. 깍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칠고 딱딱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쌀의 경우에 통곡물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현미입니다. 현미. 또는 현미 찹쌀. 그리고 네. 뭐 흑미, 홍미, 녹미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현미만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럼 보리의 경우에 통곡물은 뭘까요? 통보리입니다. 통보리. 네. 밀의 경우에 통곡물은 뭘까요? 그 눈치채셨죠? 통밀이죠. 네. 콩 같은 것은 이제 넓은 의미의 곡물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네. 콩은 도정을 안 하니까 네. 검은 콩 같은 것은 몸에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 흰 쌀밥. 씹쌀밥. 그리고 흰 밀가루 빵. 네. 이건 한 숟갈도 드시지 마세요. 와. 제 얘기가 너무 파격적으로 들리실 겁니다, 아마. 근데 사실은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공감 세상에서 예.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건강하게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면서도 비결이 뭘까 궁금했거든요. 예. 그리고 보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지덕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체지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원중에 이제 하나가 통곡물을 먹는 네. 방법.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체중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네. 그러신 거죠. 네. 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흰 쌀밥, 흰 네. 밀가루 빵에 집착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네.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흰 쌀밥, 흰 빵을 먹어왔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워낙에 쌀도 제대로 못 먹고 보리 네. 잡고 이런 것으로 이제 어려운 시절에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쌀에 대한 무슨 로망 같은 게 있어요. 게다가 이제 흰쌀밥까지 나오니까 다들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몰입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요. 한 숟갈 드시면 드실 만큼 손해입니다. 그 저기 변호사님, 네. 제가 좀 하는 사장님들이요. 네.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저는 공고를 합니다. 제가 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빵을 흰 밀가루로 만들지 마시고 네. 깎지 않은 통밀빵을 만드세요 하는 거예요. 통밀빵 있습니다. 제과점에. 보세요. 우리가 네. 외국에 갔을 때 유럽 같은 데 가면 네. 자연히 빵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때 빵이 까무잡잡한 빵입니까? 흰 빵입니까? 까무잡잡. 잘 생각해 보세요. 까무잡잡. 까무잡잡하죠. 네. 그게 홀 그레인 브레드입니다. 통곡물 빵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그 친구들은 그리고 네. 그 어린이 청소년들은 다들 이렇게 네. 통밀빵을 먹는데 네. 왜 대한민국의 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만 네. 흰 빵을 먹이느냐? 제가 그걸 보고 알고 나서는 엄청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네. 평생 청소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인데 그렇죠. 우리 네.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네. 흰빵 이런 걸 언제까지 먹일 거냐? 네. 화가 막 날 정도였어요. 야, 그럼 우리 초중고등학교 지금 네. 이제 급식을 하잖아요. 네. 점심시간에.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아, 이거 뭐 굉장히 빠르신데요. 네. 정말 그렇게만 되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됩니다. 기왕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학교 현장이 발칵 뒤집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미국 농무부, 그러니까 USDA죠. 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내셔널 스쿨 런치, 그러니까 학교 점심, 네, 학교 그리고 점심. 스쿨 브렉퍼스트, 네. 학교 아침 식사를 네. 홀그레인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공고문이 딱 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물의 기준은 이런 네. 것이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2017년도인가 자료를 입수하고서는 네. 너무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미국의 농무부 장관은 전국의 학교 학생들에게 통곡물을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네. 그리고 매년 이제 3,000개 학교를 뽑아가지고 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고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 네. 대한민국의 어떤 농림부 장관이나 어떤 교육부 장관이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통밀빵을 먹이자든가 네. 우리 이 쌀이죠. 네. 이 현미, 쌀. 현미 찹쌀 이런 걸 네. 먹이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저 박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아, 저 네? 뭐 처음 못 들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무식해도 너무 무식했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참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제가 자신 우선 무식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강조연 변호사님이 요즘에 얘기하는 그 체지덕의 네. 이 체 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그러면 이제 통곡물을 먹어라. 먹는 것 중에서도 바로 예. 밥이에요. 밥.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는 하는 것은 네. 그 다음 문제고 네. 그건 주식약입니까 부식약입니까? 부식이죠. 그렇죠. 반찬약입니다. 근데 왜 쌀? 네. 주인 주자의 주식이죠. 네. 주 쌀에 관해서 밀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요. 예. 제가 질문 하나. 네. 이거 이렇게 하면 예스 노 같은데. 예. 예. 이 통곡물을 먹으면 예. 진짜 체중이 줍니까? 줍니다. 어. 왜 그런가? 네. 정말 좋은 질문하셨는데 네. 우리가 깎아내버린 바로 그 부분 네. 그게 이제 쌀룬, 쌀겨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또 밀기울 이렇게 룬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 식이섬유입니다. 셀룰로즈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셀룰로즈라고 하는 것이 몸에 흡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그냥 변으로 나가는 건데 네. 이 녀석이 나갈 때 변으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갈 때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무슨 각종 노폐물, 독소들을 쫙 끌고 끌고 나가는 나가주는 거예요. 것이 이 정말 고마운 네. 고마운 이 섬유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다 깎아내버리고 먹습니까? 그리고 흰 쌀밥을 먹으니까 네. 이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근데 막 먹게 돼요. 근데 사람은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15분이나 20분이 지나야 네. 포만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식욕 억제 호르몬이나 렙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포만 중주에 연락을 해서 그만 먹어라 배가 부르다 그만 먹어라 이렇게 사인이 오는 게 그게 15분 대 20분인데 흰 쌀밥 한 그릇 먹는데 몇 분 걸립니까? 남자를 군대 가 있을 때 뚝딱 하면 그냥 다 3분 끝내죠. 5분 안에 다 먹고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죠. 아직 15분이 안 됐으니까. 그 과식을 하게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소화가 너무 빨라서 혈당을 확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통곡물보다 나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한 숟갈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몸을 해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실천을 좀 해보았더니 1년 동안에 13kg 빠지고 그냥 제 자신도 모르는 건강감. 그러니까 얼굴이 좀 살이 좀 빠지니까 힘이 없지 않으세요? 이렇게 묻으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 근데 더 젊어지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훨씬 더 쌩쌩해졌습니다. 아니 진짜요. 죄송한데 제가 이게 우리 변호사님 얼굴 제가 가끔 뵀잖아요. 지금이 더 피부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피부 좋아졌다는 말씀도 요즘 인사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게 검버섯거든요. 제가 없었던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 5년 6년 동안에 점점 허해지더니 거의 자국이 안 보일 정도로 사라졌어요. 야. 그래서 근데 뭐 저한테 인사하실 때 뭐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워낙에 못생겼으니까 그런데 얼굴이 허해졌다든가 뭐 피부색이 좋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야, 저기 변호사님 이 방송에서 제가 이런 제안해도 될까요? 저랑 같이 한번 이게 계약하시죠. 제가 매니저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이어트 강의, 피부 좋아지는 강의. 근데 통곡물 다이어트. 그렇죠. 통곡물 다이어트 이거 100%. 그리고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서 살이 빠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 실천해 볼까? 막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믿지던 사실은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내일 당장부터 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시고 또 현미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흰 밀가루빵을 일체 끊으시면 일주일 후에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랄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변을 보면 합니다. 완전히 색깔이 변하고요. 물기가 없이 찔끔찔끔 나오던 게 풍성한 이런 변으로 바뀝니다. 내 변이 이렇게 바뀌었네? 놀라는 순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당뇨약 드시는 분들, 뭐 고지혈장약 드시는 분, 혈압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그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의사하고 상의해서 약도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복지TV가 어르신들이 좀 많이도 보고 싶거든요. 오늘 좋은 처방, 좋은 이게 먹거리, 그다음에 앞으로 건강의 비결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잘 모셨습니다. 저기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어떤 겁니까? 뭐냐면 그렇게 딱딱한 것을 먹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뭐냐? 겁니까? 저작 운동입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오래 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말씀하시니까 저 떠올랐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씹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셨건 틀니를 하셨건 관계없이 씹기 운동을 많이 하시면 씹을 때 우리의 머리통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뇌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예방됩니다. 치매도 예방되고. 그리고 전신의 혈액순환을 시킵니다. 아동 청소년들은 집중력이 생겨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공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통곡물로 시작을 해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근데 이제 여태까지 우리 강지원 변호사 그러면요. 우리 검사 시절 때부터 청소년 범죄부터 청소년 선도 이게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중에도 자기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는 거, 적성. 지금 이거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운동입니까? 청소년 적성 찾기 운동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청소년 운동을 오래 해오는 과정에서 정말 뒤늦게 깨달았다고 할까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딴짓을 하고 말썽을 피울까? 네. 부모님 속을 상하게 할까? 네. 그 근본 원인을 몰랐어요. 아. 그냥 뭐 인성교육이 좀 부족했다든가 네. 독성교육을 좀 잘하면 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력했거든요. 네, 근데 네. 아마 노력한 만큼 효과는 있을 겁니다. 아유,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너 왜 저 사고치고 맨날 딴짓만 하고 다녀? 라고 물을 때 네. 아니 그냥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뭐에 대한 불만인지도 몰라요. 네. 근데 그걸 찾아낸 겁니다. 뭐냐?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박 선생님께서 지금 뭐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해보세요. 네. 라고 하면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이건 몰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나는 몰입하죠. 축구를 하고 싶어. 네. 그러면 축구에 몰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애들하고 뭉쳐다니면서 남 때리고 뭐 귀찮게 하고 할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애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단계 공부하기 싫어. 올라갑니다. 대학 가게 하고. 예. 네. 무조건 공부하고 대학 가라고만 하고 네. 난 축구하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무슨 노래 부르고 싶다.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 근데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청소년들 비행으로 나가고 일탈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네. 요즘은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상담을 많이는 못하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네. 길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야, 너 왜 싸웠어? 왜 가출했어? 자세히 이제 물어보고 1시간씩 2시간씩 상담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저는 요즘 간단해요. 야,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아, 하고 싶은 거. 뭐야? 네. 갑자기 물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애들 멀쩡해요. 아. 금방 대답을 못 해요. 자, 생각해봐 있어. 네. 축구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축구해. 축구해. 아니 근데 변호사님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하고는 싶은데 사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능력에 못 따라가는 경우. 예. 돈이 그리고- 없다든가.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든지 예, 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는 거죠, 뭐. 네. 그런데 그 말고도 또 자기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고 싶은 건 많이 있다고요. 네. 그걸 하게 해요. 네. 그거 하게 시켜주면 너 축구하고 싶어? 그래, 그럼 뭐 공부하지 말고 축구 열심히 가서 해봐. 네. 그 축구를 막 하다 보니까 네. 친구들하고 뭉쳐다니면서 네. 학교 폭력하고 때리고 어쩌고 이런 거 안 해요. 애가 변한 거예요. 변한 거죠. 그래서 저게 바로 적성 찾기다. 본인이 좋아하는 거, 적성 찾는 거.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다 누구나 네. 타고난 적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달란트입니다. 그게 달란트입니다. 근데 그럼 저 역으로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조연 변호사님은 예,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했고요. 예. 행정고시도 하셨고. 예. 예. 그 검사로도 활동하시고. 예. 적성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네.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네. 고시 공부 절대로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나 네.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일찍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네.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왜 무조건 공부, 스카이 대학, 무엇이 어쩌고, 뭐 무슨 학위 이런 것에 몰두하느냐. 네.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요. 제 자신이 그렇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강지연 변호사님 플러스 예. 우리 김영란 대법관, 김영란법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리콜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두 분은 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저희가 정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아마도 달달달 들보고 가서 과외 공부 시키고 네. 서울법대 집어넣고 네. 그래서 뭐 이 고시 공부 시켰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검사, 집사람, 판사 네. 뭐 다 법조인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면서 우리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두 아이를 다 대안학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따님 두 분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첫 번째 네. 아이도 이제 저 시골에 있는 네. 대안학교에 보냈고, 네. 둘째 아이는 제가 이제 설립하는데 관여한 그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아라. 네. 저는 공부해라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가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법대 가라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면요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녀들이 알아서 잘하더라고요 또 네. 그렇게 하면 부모들이. 네.
근데 따님들은 지금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예.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는 부모한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했으니까.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고 싶다고 하더니 뭘 하고 네. 또 이 친구가 또 이 아이는 또 뭘 하고 싶다는 하고 네. 나중에 또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고 네. 뭐 되는 표현이 세상하지만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부모를 원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자신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옆에서 가만히 보면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찮은 일이고 뭐 네. 남들이 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가치를 두고 네. 몰입하는 것을 보고 저는 참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면요. 네.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네. 부모님들한테 네. 팁을 한번 주시죠. 저는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 모든 자녀들은 네. 타고난 적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 셋 되신 분 보세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네. 어떤 저는 공부 잘하는데 어떤 저는 공부 못해요. 네. 어떤 저는 사교성이 있는데 어떤 저는 아주 방언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다 다르죠. 네,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적성이 있다. 그것을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타고난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양이 있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뭐 근기가 있다라든가 또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겠는데 네. 이 타고난 각자의 것이 다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것을 찾아주세요. 그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우리네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네. 또는 명예나 네. 인기나 네.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움트고 있는지 네. 그래서 스스로 찾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심지어는 저 학부모님들께 강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이 적성 찾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다 몰라요. 엄마 아빠 몰래 애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멘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적성 찾는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방법만. 그리고 직접 네. 찾아주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유태인의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뭘 찾는 방법?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직접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적성은 자기 스스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탐색한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적성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님 역할입니다. 야, 근데 오늘 이 청소년들이 오늘 방송을 보면요. 야,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나왔다. 드디어.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요, 네. 저 밑바닥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인 행복 지수가 저렇게 밑바닥이는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자기들이 몇 년 살았다고, 네. 그렇죠. 몇십 년을 살았다고, 네. 그 지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제가 자살 예방 활동에도 관여하게 된 계기도 그런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매년 이제 가을이 되면 수능 시험을 네. 보고 네. 점수가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전 그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또 어떤 녀석이 딴 생각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갈까? 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다음 질문이 네. 이게 자살 문제에 관련돼서 예, 예. 어떤 동기로 예. 그렇게 활동하고 아, 계시고 또 그런 자살에 대한 예방을 또 자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시려고 노력하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청소년들 중에 그 몇 퍼센트가 자살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가 쟤들이 뭘 한다고 자살을 하나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해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살 방지 대책위원장도 하고 하면서 이제 5개년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해보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살은 왜 할까요? 네.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예. 네. 아니 행복한 사람이 자살할까요? 하나죠. 절대로 안 하죠. 네. 그럼 우리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어요. 네. 대한민국이 세계 7대 강국 중에 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행복 지수는 저 50등, 60등, 80등 합니까? 그러면 변호사님은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요. 우리는 모두가
가슴 속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다. 네. 이 상처는 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상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처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럼요. 이게 구체적으로. 금방 납득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 뱃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때 엄마 아빠가 싸우셨어요. 아. 그럼 엄마 아빠가 상처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뱃속에 있는 저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태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타고났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종교적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불교 같은 데서는 뭐 전생에부터 가져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네.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상처를 타고났고요. 네. 더 나아가서 성장 과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부도가 났다, 사회 망했다, 무슨 뭐 싸웠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극한에 흐르면 결국은 극단적인 판단을 한다는 극단적인 거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살 자체는 네. 또 정해진 숫자라고 하지만 네. 자살을 결행하지는 않지만 자살 한번 하고 싶다. 네. 한번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배, 20배가 더 많습니다. 네, 그건 통계상으로도 많이 나와 이게 있잖아요. 불행하다는 마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불행한 마음을 씻어야 우리가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면요. 이런 이렇게 충동적인 네.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는 방법, 네.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방법, 네. 뭐 예전까지 얘기하신 중에도 다 있지만, 네. 뭐 그래도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 지수가 낮고 네. 또 행복 지수가 높다, 네. 높이는 방법이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나의 상처를 스스로 이겨내야죠. 스스로요. 우선 네. 내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 상처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는요, 7남매 중에 한 가운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는 형하고 싸우고 하루는 동생하고 싸워요. 네. 그럼 하루에 2번씩 엄마한테 야단 맞아요. 근데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입에서 달고 산 말이 있어요. 엄마 왜 나만 미워해? 그러고 살았어요. 네. 그 자식이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정말 특별히 미워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다 제 자식인데. 그럼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상처를 받고 받지 않고는 나 자신이 달린 거예요. 자신에게.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부도가 났어요. 네. 또 똑같이 누구에게 따위를 받았어요.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상처를 많이 받는데 네. 어떤 친구는 씩 웃고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 받고 안 받고는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선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사람이 또 판단력이라든지 본인의 선택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우리가 이제 사전에 교육을 잘 받고 네. 또 우리가 자살 예방 활동하는 것처럼 네. 나의 상처를 사랑하자.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내가 내 상처를 사랑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네. 훈련을 했다면 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훨씬 크겠죠.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야, 너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사랑해봐라. 이런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착안을 해서 네. 내 안에 상처가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배가 아파해요. 그런데 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줘야 되겠죠.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예. 배가 아프면 어머님이 이렇게 배 만져줬잖아요. 그럼 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 아파져요 또.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야, 괜찮아. 네.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따뜻한 어루만짐을 해주는 거죠. 네. 그걸 제 자신이 일찍부터 좀 깨달았다고 한다면 네. 좀 일찍부터 실천했겠죠. 이렇게 나이 들어서 뒤늦게 깨달아보고 그렇구나. 네. 그걸 제가 젊었을 때 몰랐구나. 네.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정현 변호사님이 계속 추진하셨던 연극에 네. 하나 있었잖아요. 예, 정거장이라는 네, 그 네. 연극. 예. 이게 자살 예방 연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청소년들 이렇게 많이 온다며요. 그건 이제 네. 이 극단 감독이 네. 아주 그 자살 예방에 관해서 딱 꽂혀가지고 네.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완전 무료 공연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네. 연극인들 이제 월급도 주고 출연료도 주고. 네. 근데 연극인들의 일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어렵죠. 연극인들은 뭐 연봉이 뭐 몇백만 원 그렇다면서요. 그런 네. 통계도 나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분들과 같이 이제 그 연극을 해서 네. 학생들에게는 다 무료로 이렇게 줬죠. 그래서 작년에도 한 6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무료 공연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살 예방을 연극을 보면서 네. 청소년들이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승에 가기 전 정거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상상해보고, 네. 내가 죽으면 저 정거장에 가게 될 텐데 네. 저기서 어떻게 되나 막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아주 소감문 써서 보내는 걸 보면 자기는 뭐 나이는 어리지만 자살을 몇 번이나 생각했는데 네. 그날 그 연극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느끼는 거네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겠네요. 뭐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느껴주는 게. 그런 거 이렇게 글을 보실 때마다 보람이 느껴지겠어요. 이거 좀 눈물 나죠. 네.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된다면 네. 정말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하나요? 하죠. 한 6월 며칠부터 할 거예요, 대학로에서. 예. 그러니까 학생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네. 물론 일반인들도 뜻하면 신청을 하시면 네. 이제 자리가 비는 대로 이게 네. 기회를 드리는데 일단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네. 희망을 받는데 희망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보여드려요. 그렇군요. 중간에 또 잘라야 되고 해서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걸 같이 보면서 네, 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겠네요. 내 자신의 과거, 내 자신이 누구하고 싸웠던 거, 엄마하고 싸웠던 거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싶어 했구나. 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근데 죽을 생각하지 않았겠구나. 근데 죽으면 저렇게 끔찍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럼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하죠. 감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강정현 변호사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또 직접적인 경험하셨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게 혹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네. 그 연애 결혼 그 김영란 우리 대법관님하고의 어떤 스토리 이거 뭐 얘기하신 적 많으신가요? 이건 뭐 그게 뭐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래도 왜냐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 연애 결혼 그런 기분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아주 확실해요? 확실히 그렇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좀 특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때는요. 그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도 고시도 다 남자가 붙는 거지 여자가 붙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요즘은 이제 일찍 뭐 사법고시도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합격자들 뭐 사진이 안 나오지만 매년 1년에 한 번씩 사법고시 발표가 나면 수석 합격자하고 여자 합격자는 꼭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났어요. 사진이 딱 등문점만하게 실리고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아마 젊으신 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1등으로 붙었다고 사진이 한 번 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한 2, 3년 후에 어떤 여자 합격자가 하나 났다고 사진이 났어요. 그래서 여성 또 합격자가 하나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법연수원을 다니다 보면 검찰청에 나와서 시보라고 그러는데 수습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울지방검찰청에 있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시보로 수습을 검찰청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진에서 봤던 분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 방에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훔쳐보러 갔죠. 뭐 빼고기 열고 가서 선배님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모른 체하고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나왔죠. 근데 그때 전 마음이 들었어요. 첫눈에 반하신 거네요. 그래가지고 꼬셔야 되겠다. 꼬셔야 되겠다. 근데 뭐 무턱대고 만나자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기생들한테 같이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3명씩 5명씩 초청해가지고 점심도 사고 어쩌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는 말하면 공작을 한 거죠. 맞습니다. 투자가 있어야지 사랑도 쟁차입니다. 거저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두 분이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 우리 가족 사회도 완전히 그 남존 위주의 그런 사회였어요.
여성과 요즘 뭐 여성 시대 얘기가 나오지만 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한 그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친구들을 보면 네. 대부분이 전업주부였어요. 네. 네. 의사나 뭐 약사나 이렇게 몇 있는 거 외에는. 능력이 되니까 집에만 있어라 이거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성 옛날에 운동이 여성들은 그냥 집에 뭐 네. 살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뭐 없고. 보편화됐으니까. 네, 보편한 때였고 네. 이제 간혹 별난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사회 진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맞벌이 한다고. 아니, 그렇지 맞벌이인데 그렇게 기가 센 여성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또 그렇게들 나오겠네요. 왜냐면 다 겁을 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을 했죠. 도전했는데 뭐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제 어머니께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교편을 잡으셨던 분이어서 네. 그런 영향도 좀 있었을 거예요. 여성들도 사회 활동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남편들처럼 아침 일어나면 뭐 옷 대령 해주고 뭐 양말 대령 해주고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 저는 제 거 부부지만? 챙기고 집사람은 또 자기도 바쁘니까 자기 거 챙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뭐 따로 또 함께? 그래도 조금은 불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옛날식 사고에 빠졌다면 네. 굉장히 그게 불만스러웠을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선택했었던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각자가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할 때 함께 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요. 저 앞에 부분에서 우리 강지현 변호사님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 아마 많이들 확인하실 것 같아요. 별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지 않던 세대를 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자라난 친구들은 정말 양성평등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남자 친구들이 집에 가서 설거지 안 해줬다가는 쫓겨날 거래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제 같이 좀 더 애틋한 사랑을 가지면서 저희는 뭐 지나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예의라든지 나이들 60 지나면서 좀 생각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올라간다면 쫙 정상에 갔다가 또 내려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시간은 길지만 내려오는 시간은 좀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산을 올라갔었고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간이다. 뭐 이런 내려오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니까 사실 올라갈 때는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을 볼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려올 때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사방을 둘러보기도 하잖아요. 내려오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역시 우리 뒤에 산에 올라오는 젊은이들, 후진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가면 뭐 개골창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얘기도 좀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다. 그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것을 깨달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요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강지현 변호사 멋지다. 그보다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저는 늘 경계하는 게 첫째 노욕을 버려야 되겠다. 뭐 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역은 정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뭔가 뒤에 산에 올라오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후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희생하고 뭐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죠. 지금 건강하시니까요. 더 많은 거 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도 많이 애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푸르메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면서 우리 어린이 장애인들 위해서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잠깐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 장애인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제가 무슨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네.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한 사람인데 네. 청소년 청소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중 10명 중에 1명은 장애를 다 이런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애인 문제를 관계를 하게 됐고 네. 이런저런 장애인 활동도 했지만 그중에 또 이 백경학 이사라고 네. 이분이 저 자기 부인이 장애를 갖기도 해서 푸르메 재단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것도 네.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드디어 종로 장애인 복지관 거기 말고 네. 저 상암동에 이제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었죠. 네. 그런데 이건 뭐 1년에 30억씩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아, 지금도요? 지금 계속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네.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날 겁니다. 재활병원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운영 자체가 예,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의사들이나 또 우리 치료사들이 치료하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건비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치료비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여기 큰 병원들에서 그 병실을 빨리 비우는 거 일명 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재활병원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큰 병원 같은 데서 재활 이쪽에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희생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정말 앵벌이처럼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적자를 네. 메우고 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1년, 2년째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전국에서 지금 어린이 장애인을 가진 친구들이 몰려들고 예약이 뭐 수백 명씩 그렇군요. 늦춰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재활을 하는 데까지는 이제 저희들 노력을 또 하고 있는데 네. 또 이제 특히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그렇게 재활을 좀 해도 네. 또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일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거리 어떻게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뭐 네. 이런 것들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르메 재단의 그 어린이 재활병원도 운영하시면서 또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발달장애 친구들이 직업을 갖게 하는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직업재 시설도 운영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저희들이 착수한 게 뭐냐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팜. 소개 좀 해주세요.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땅에 가서 직접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힘들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데 스마트폰은 훨씬 더 간편하고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품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군데 위탁을 받아서 스마트폰 문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장애인들, 장애 친구들이 와서 월급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소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남양주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그 외에도 이제 행복한 베이커리라고 해서 제과점, 제과도 그것도 이제 직업재설 있고, 이제 장애 친구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님 입장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잖아요. 그럼요. 엄마 그렇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어딘가 나가서 일을 해. 나가 일하고 또 저녁에 들어와. 그것만 봐도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한다는 게. 게다가 월급도 받아와. 월급까지. 그냥 갔다 와서 자기 일하는 것도 좋은데 월급까지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는 펑펑 우세요. 너무 좀 보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알았습니다.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에 사실 이렇게 병원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또 후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적자를 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 그러면 오늘 방송을 보시다가 야 나도 좀 도움을 주고 싶다. 크던 작던. 이런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우리 저 인터넷에서 푸르메 재단만 치시면 저희 이제 홈페이지 또 나오고 기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 몇천 명에서 만 명 사이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꾸준히 해 주시는데 요즘 이제 경제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뭐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뭐 여러가지 몸도 사리고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정말 한 달에 뭐 1,000원, 10,000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저는 감사하고요. 저는 젊었을 때 못 해봤거든요 그런 거를. 그런데 요즘은 참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구나라고 해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데서 많이 감동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정현 변호사님.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공감 세상이 정말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정말 오늘 캐스팅 최고다, 베스트다 이런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앞으로 또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네. 우리 사회가 좀 뭔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네. 행복이란 게 과연 뭐냐? 네. 이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지라고 할 때 복자가 복자잖아요. 네, 네. 행복할 때 그 복자입니다. 네. 바로 그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이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부강한 나라가 되고 네. 뭐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통일을 왜 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세상을 살기 위한 것, 또 전쟁 없는 세상을 살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 담론이라고 할까요? 네. 그건 이제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 안에 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Here and now. 갑자기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네.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네. 저 자신도 뭐 내가 나중에 뭐라 하면 뭐 무슨 저 큰 감투를 쓰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행복하리라. 지금 그냥 참고 견디고 뭐 이렇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세대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 성장주의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푸시만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뭐 이렇게만 요구를 받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걸 제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에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부심을 기르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좀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들도 함께 기회가 된다면 우리 강정현 변호사님 하시는 일에 참여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공감 세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 공감 세상에서는 우리 강지현 변호사님을 만나면서요. 야, 이런 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맛이구나. 또 건강의 비결, 또 사회에 봉사하는 비결, 또 그리고 인생을 찾는 비결, 그리고 상처 치유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요 오늘 대만족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